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이죠. 락강의 세미나 17 정신분석의 이면을 락강의 사회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드렸는지 잠깐 환기시키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난주에 정신분석의 특이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정신분석과 다른 여타 심리치료 분파와의 근본적인 차이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래요. 이 수업을 듣고 뭐 다른 데 가서 야, 락강의 정신분석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아무리 수업을 많이 듣는다 해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수차례 설명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만큼 어떤 종류의 추상적이고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의 영역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할 때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선 먼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실체를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실체를 가정하지 않게 되면 과학의 영역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되죠. 자, 보세요. 심리학만 해도 이런 거예요. 하나의 인간의 육체가 있다라는 거죠. 심리학의 세계에서도 다른 실증과학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신체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이러저러하게 길들여지더라. 파블로프의 개가 반응하듯이 하나의 신체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게 되면 길들여지더라. 그 흔적이 남더라. 자, 이럴 경우에도 그 신체를 실체로서 가정하는 것이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그리고 락강에 의해서 아주 주요하게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 락가니언 정신분석의 특이성은 과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를 다루는 실증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락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나 뭐 정신분석의 다른 분파들이 락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너무 철학적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이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철학적이라는 비판은 과학의 영역에서는 사변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사변적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엄밀한 과학이 아니다 라는 그런 비판이 될 수도 있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그 철학적이다라는 특성은 자기 반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자기 반성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상상계적인 이론을 거부하는 태도를 락강이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의미화하거나 또는 묘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러한 특성들이 조금 뒤에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정신분석 임상의 차원에서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내담자의 분석 주체죠. 내담자의 상태나 태도나 습성을 판단하거나 혹은 이끌려고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분석가는 뭐냐? 정신분석가는 그러한 정신분석의 락가니언 정신분석의 특이성을 이론으로서 습득한 정신분석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매 순간 정신분석이라는 학문과 실천 자체가 무엇일 수 있는지를 이제 다시 사유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정신분석가에게는 상당히 많은 것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정신분석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렇지만 다른 다른 상담에 관련된 학교에서는 뭐 몇 주 코스, 몇 달 코스, 몇 년 코스를 딱 배우고 그 매뉴얼을 습득하면 그것에 따라서 자 나는 이제 상담사야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내담자를 맞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판단에 근거해서 내담자의 삶을 분절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락카니안 정신분석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반성적으로 사유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신분석가 스스로가 내담자에게 당신은 누구인지 생각해봐라 라고 주장하기 전에, 그렇게 제안하기 전에 매 순간 자기 자신이 누구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번의 정신분석은 각각의 다른 내담자가 등장하겠죠. 각각의 다른 내담자와의 만남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정신분석가는 자기가 분석가의 위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담사의 위치, 의사 선생님의 위치, 뭐 심리치료사의 위치,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뭐 물리치료사도 위치라는 걸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들어가는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포지션이라는 것을 락카니안 정신분석가는 가정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인지 분석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설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담을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설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을 테니 넌 내 앞에 서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실천으로 들어갈 때 내 자신을 교수의 위치로 설정하면 그 앞엔 누가 있나요? 동료 아니면 제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위치가 설정될 수가 없어요. 우선 분석가가 의사 선생님과 같은 위치의 자신을 설정하면 그 앞에는 환자가 올 자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는, 락카니안 정신분석의 분석가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지 않아요. 설정하지 않고 분석이 우발적으로 시작되어서 진행되는 추이를 살피죠. 그리고 내담자가 우선 먼저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도록 기다린 뒤에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를 마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가의 위치는 매번의 상담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내담자의 무의식이 어떤 방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전이를 요구하는지, 어떤 전이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분석가는 그 자리에 가서 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바로 그것이 말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것은 무의식이죠. 내담자의 무의식이 말하게 하는 게 1차적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내담자가 무의식을 통해서 말하도록 하는 것. 자, 그러한 과정 자체가 결국은 어떠한 이론도, 어떠한 시스템도 분석의 시작에 도입하지 않으려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러한 실천 자체가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관념들에 의해서 고착되거나 규정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자기 비판적인 사유가 정신분석의 실천에는 토대로 자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정신분석의 실천과 무엇을 비교했는가 하면 엘리트 예술의 특수성을 비교했었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엘리트 예술과 일반 예술 특징 다름이 뭔가요? 우리가 흔히 엘리트 예술 그러면 비판적으로 그렇죠, 소위 소수자만 향유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명칭이기도 하지만 대중예술과 엘리트 예술은 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트 예술이라는 것은 엘리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라는 단어가 있죠. 엘리그는 뽑히다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엘리 그럼 뽑힌 자라는 건 대통령의 엘리 그러면 뽑혔다, 당선됐다라는 뜻인데 뽑힌 자들만이 하는 예술이 엘리트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뽑힌 자, 누구에 의해서 뽑히는가 하면 진리에 의해서 뽑힌 자들만이 하는 예술을 엘리트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일반 대중예술가, 그러니까 대중들도 얼마든지 엘리트 예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를 가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술을 추구한다면. 자, 그런데 엘리트 예술과 대중예술이 대립 구도를 가정하고 양쪽의 특성을 구분하여 지적해 볼 수 있다면,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대중예술은 소비되는 예술이에요. 반복되는 예술. 대중예술은 소비되는 것,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동일한 쾌락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중예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쾌락 원칙 내부에 존재하는 욕망의 작용들인 것이죠. 반면에 엘리트 예술은 자기 반성적이에요. 두 가지를 반성하죠. 우선 먼저 예술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요. 예술의 역사.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면 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마주보고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는 작품이 바로 엘리트 문학 작품이라는 거죠. 그럼 엘리트 예술을 실천하는 주체는 어떤 주체인가 하면 인간의 존재, 특히 우선 먼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을 생산하는 자. 자, 그게 엘리트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예술에는 그렇게 두 가지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경향성이 이렇게 뭐 칼로 자르듯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한 명의 예술가에게서 그렇게 엘리트 예술이 생산되는 시기가 존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예술가라 해도 대중예술을 하는, 소비되는 예술을 하는 시기를 갖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이 예술가는 진리에 접근한다라는 의미에서 엘리트 예술을 하는 그러한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적이고 기존에 존재하는 그것 자체의 역사를 우회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는 모든 실천을 엘리트 예술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와서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은 락강이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이 이론의 여정은 엘리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창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엘리트 예술과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의 임상 실천 역시 매번의 상담이 매주 오는 내담자라면 매주 다른 방식으로 그 시간이 그 상담의 절차가 다른 방식으로 재창조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을 락간형 정신분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심리치료와 다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자, 그런 역설적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그런 역설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정신분석을 맹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정신분석의 이론을 재창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원리 자체로는 락간이언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특히 강조해서 재구성해내려고 하는 락간이언 정신분석의 특이성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매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보이는 그러한 실천이라는 거예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정신분석을 실패한 정신분석으로 가정하는 것이 락간이언 정신분석이에요. 왜 흔히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리고 락간이나 프로이트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질문들이 그거죠. 성공한 정신분석의 사례를 제시해봐라. 프로이트에 어떤 환자가 치료됐는가? 락간이 어떤 환자가 치료되어서 성공한 정신분석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 환자들, 락강에 숨겨진 환자들의 사례들을 찾아내고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프로이트의 모든 환자들과 락강의 모든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재발병되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다 성공했다면 혹은 몇몇 사례가 성공했다면 우린 그걸 반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구도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정신분석은 실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성공했다 해도 이 자리에선 실패할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정신분석이었고 그 내담자의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성공한 정신분석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 자리에선 성공할 수 없는, 이 내담자와 함께 성공할 수 없는 분석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곳에서 그게 실패할 것이든 성공할 것이든 재발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도 재발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공도 재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성공한 정신분석 임상의 사례는 가장 정신분석 같지 않은 정신분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이라는 고정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내담자들도 사실상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엄청 많이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심리학이 무엇인지, 상담학이 무엇인지 엄청나게 자기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와서 그대로 전개되기를 바라면서 분석가를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자, 그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내담자는 만족하겠지만 그건 성공한 정신분석이 아닌 거예요. 타자의 지식이 반복되는 것일 뿐이니까.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내담자가 자신의 고유한 정신분석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에 그렇게 썼어요. 분석가란 뭐냐? 분석가란 분석가로서의 위상을 매 순간 반박하고 허물어뜨리는 자가 분석가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안다고 가정된 분석가의 위치로부터 물러서는 분석가인 거죠. 알려주세요.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공부했으니까, 전문가니까 알려줘요. 당신의 전문 지식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뒤로 물러서는 분석가가, 그게 정신분석가라는, 그게 락간형 정신분석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지식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가로서의 지식은 필요 없는 것이죠. 조금 뒤에 그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내용이 있어서 미리 몇 말씀만 드리자면,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그렇죠, 이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한 60여 명의 분들이 제 기표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탐닉하고 귀 기울이고는 계시지만 이건 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내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 그게 무엇인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지식은 아닌 거예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발명해낼 것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여러분들의 지식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치 투쟁하듯이 읽어낸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온 텍스트와 함께 만들어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지식이지, 제가 지금 나불나불 하고 있는 이 기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쌓여서 어떤 지식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꼭두각시인 거예요. 백상현의 꼭두각시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기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의도, 분석도, 이론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도 안에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석가도 본인의 지식을 의심하는데 여러분들이 분석가의 지식을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석가는 자기 자신의 존재 규정에 항의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락강이 그냥 편안하게 정신분석가가 될 수 있었어요. 정신분석가가 되기 전에는 정신과 의사였죠. 편안히 그런 삶을 살면 돼요. 그런데 락강은 정신의학을 비난하고 정신분석을 비난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정신분석과 정신의학에 관련된 이미지를 파괴하죠. 본인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본인의 존재 규정에 항의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전형적으로 락강은 의심하는 자의 포지션에 위치하고 강의하고 분석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제가 세미나에 관련된 텍스트, 세미나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그 특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심만 하는 자가 분석가인가? 자,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른 텍스트를 불러왔어요. 다른 텍스트를. 제가 자주 인용하는 알랑 바디우의 텍스트. 제가 알랑 바디우의 철학을 자꾸 인용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락강의 진리관과 알랑 바디우의 진리관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바디우를 읽으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바디우를 읽으면 락강이
암시만 하고 완전히 모두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디오의 개념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아주 자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둘을 융합시키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바디오의 진리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석가는 누구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분석가는 누구냐? 자신의 존재 규정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다. 분석가는 누구냐? 분석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의심만 하는 자인가? 정신분석은 그렇게 의심만 하는 것인가? 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바디오의 입을 빌어서 제가 몇 가지 덧붙일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정신분석가는 혹은 라카니언의 실천가는 라카니언의 이론가는 진리를 확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 그게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진리를 확신하는 자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락강은 진리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해요. 자, 그럼 뭐가 진리냐?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설명으로 들어가면 이래요. 뭐가 진리냐? 진리 규정은 바디오를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진리 규정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현시하기를 멈추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자, 지금까지 분석가는 의심하는 자의 위치가 되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의심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이걸 진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뭐랄까 오해의 소지가 무럭무럭 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진리라는 단어를 도입하는 이유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락카니언 정신분석의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진리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게 무슨 신비주의 철학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 그걸 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황하지 않기 위해선 진리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매번의 규정이 필요한데 자 그런 논점의 근거에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정신분석은 실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체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에요. 정신분석 실증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다루냐? 진리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럼 철학이야?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정신분석은 실체가 아닌 진리를 다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정신분석의 경쟁자로서 과학을 가리키지 않았고 정신분석의 경쟁자로 종교를 가리켰어요. 정신분석이 경쟁하는 건 종교다 라는 언급을 했었죠. 실증과학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거 정신분석은. 정신분석은 종교와 경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선 먼저 락카니언 정신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증과학으로서의 심리치료 범주들이 얼마나 오류 속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잠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실증과학으로서의 정신분석이라든지 실증과학으로서의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분과에서 여러 가지 사이코패스라든지 ADHD라든지 사회부적응에 관련된 다양한 범주학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범주라는 그러한 명칭을 구성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자, 이러한 언어적인 범주 규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임의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어. 이건 그냥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 수준의 인문학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실증과학의 언어는 완벽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의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허용하는 어떤 종류의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범주 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언급하는
사례로 드는 그 사례가 바로 1980년대 초반까지 동성애는 정신병으로 규정당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겠죠? 뭐가 병인지, 뭐가 비정상인지를 심지어는 정신의학의 영역에서까지도 우리가 실증과학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영역에서까지도 무엇이 병인지,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인간의 영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 사회적인 고정관념의 언어적 권력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실증과학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실증과학에 토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정신분석은 비판하고 거부한다는 거죠. 반면에 진리에 가깝다라고 정신분석은 생각해요. 정신분석은 진리를 다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과학이기를 포기 선언하는 세미나 10일의 초반부 강의에서 락강이 정신분석을 프락시스라고 표현을 하죠. 정신분석은 프락시스다. 실천이라는 거예요. 프락시스. 이 프락시스라는 단어는 정치학의 용어죠. 정치학의 용어. 프락시스. 정치적 실천을 의미해요. 권력과 투쟁하는 혹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점을 구성하려는 그렇게 해서 실제를 상징화하는 이러한 실천들을 프락시스라고 부르는데 락강은 정신분석이 프락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락강은 정신분석이 프락시스라고 생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락간형 정신분석은 락간형 프락시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그래서 제가 세미나 10일을 강의하는 그 책을 11월 말에 나온답니다. 출판사에서 11월 말에 나온다고 하는데 락강 정치학이라고 이름 붙였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락강은 정신분석을 정치적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실천.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력에 대항하는 실천인 거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실천은 진리라는 대상을 가리키며 나아가는 실천이에요. 정신분석이 프락시스일 경우에는. 자,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하나하나 설명을 풀어드릴게요. 왜 정신분석이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지만 왜 정신분석이 실증과학은 아니고 그래서 실체는 가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한 것이 있어야 한다. 즉 진리를 확신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나열해드리고 있는데 자, 진리를 가정하는 것으로서의 실천은 자, 이런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정신분석을 의심하고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지 않고 자, 이러한 표현들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문득 떠올리는 단어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포스트모더니즘. 모든 것을 회의하고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문화상대주의,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려고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회의주의 속에 빠져드는 자, 그러한 태도가 포스트모더니스트예요.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이라는 건 무슨 철학이냐 하면 여러분 상대주의 철학인 거죠. 소피스트들의 철학이에요. 상대주의 철학. 진리는 없고 모든 건 좋다. 모든 건 가치가 있다. 인도의 어떤 문화도 가치가 있고 아랍의 어떤 부르카를 써서 여성을 전혀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문화도 다 그건 나름의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자, 그걸 어떻게 제재하거나 우리의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 그게 포스트모더니스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디오는 반대하죠. 자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싫다라고 바디오는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는 락간형 정신분석도 그런 문화상대주의에 동의하지 않아요. 모든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락간형 정신분석은 모든 것을 의심한다라는 것과 지금 락간형 정신분석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런 문화상대주의와 결별한다라는 것은 일견 모순되는 두 가지 명제 같아요. 두 개가 함께 갈 것 같은데
문화상대주의와 락카니언의 정신분석에 회의하는 그러한 위치는 같이 갈 것 같은데, 자,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에 의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우선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이 문화상대주의가 자, 모든 것은 다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태도들이 결국 어떤 일을 우리에게 초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 미술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상품 가격이 모든 걸 판단하는 시대가 열려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진리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하는 순간 결국 가장 비싼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디오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민주주의적 유물론의 세계라고 불러요. 민주주의적 유물론. 바디오는 민주주의를 반대해요. 민주주의는 뭔가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다수결로 선택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인데 그건 진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수결에게 선택을 맡길, 다수에게 다수결로 선택할 것을 위임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쾌락원칙의 세계가 벌어진다는 거죠. 현재를 보존하고 주어진 쾌락을 안정적으로 탐닉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만이 남는다는 거죠. 자, 어떤 모험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혹은 이 세계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무언가는 다수결, 모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것이 진리다라는 광신적인 실천 속에서만 가능해지는 어떤 태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뜬금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투표로 결정합시다라고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우리가 인정하기로 했었다면 과연 신약이 도래했을까? 도래하지 않았죠. 도래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진리 사건으로 설정되는 것은 12명의 정신 나간 인간들 때문인 거예요. 12명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사도들이 그를 때로는 부인했다가 때로는 인정했다가 이 정신분열적인 태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끝끝내 그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주 민주화항쟁이 진리 사건인지 아닌지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라고 광주 민주화항쟁이 벌어졌던 그 해에 투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진리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두 사람의 사랑이, 그게 어떤 사랑이 되었건 모두가 반대하건 아니면 금지된 사랑이건 뭐 동성 간의 사랑이건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를 다수결의 투표로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오는 그걸 굉장히 비판해요. 그 민주주의적 유물론이라는 세계를 정말 비판해요. 모든 것이 다수결로 선택되는 유한성의 세계, 그게 민주주의적 유물론의 세계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바디우가 주장하는 진리는 뭐냐? 바디우가 주장하는 진리는 유물론적 변증론이라고 해요. 바디우는 자신의 논리학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가 존재하는지를 수학적인 방식으로, 논리학적인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자, 그걸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자, 그 용어를 우리가 빌어와서 락카니언 정신분석, 락카니언 프락시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락카니언 프락시스는, 락강적 실천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맞아요. 융과 같이 어떤 신비적인 그런 실체를 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인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영혼 같은 거 없어요. 락강은 그런 거에 대해서 추워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음 충동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등장하는 언어적인 부산물일 뿐이지 우리가 태고 쪽부터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힘 이런 따위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은 철저하게 거기서 물러나요. 그럼 본인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세계는. 자, 락강의 정신분석은 그런 건 다루지 않아요. 마음속에 뭔가 있을 거야. 진정한 자기가 있을 거야. 이런 실체론 따위를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유물론인데, 자, 그런데 어떤 유물론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에서 등장한 유물론은
유한성의 유물론이야. 유한성. 그게 다수결의 유물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유한성의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불가능한 세계인 거죠. 그냥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이게 더 좋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정의당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게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자, 이게 민주주의적 유물론의 세계인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맨날 투표할 사람이 없죠. 그나마 정의당을 투표해봤자 뭐 국회에 나가기는 힘든 거고. 그러니까 변화가 불가능한 거죠. 자, 우리에게 자, 이것이 너희가 선택할 세계다라고 이미지에 세운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제받는 세계,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그러한 세계를 유한성의 유물론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자, 라칸이언 프락시스는 물론 미시정치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진행되는 일인 것이긴 하지만 무한성의 유물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한성의 유물론. 유물론은 맞지만 주어진 한계, 나에게 주어진 한계란 뭐예요? 타자가 나에게 심어놓은 언어적인 질서인 거잖아요. 자, 이게 전부예요, 나는. 이게 나의 유한성이에요. 난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게 전부야. 나의 신체와 언어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증상을 받아들이고 그 증상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 새로운 무언가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무한성의 유물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를 가정하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즉 언어가 아직 포획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실천이 바로 무한성의 유물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규정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바디우가 세계들의 논리들이라는 텍스트에서 지금 번역 중에 있는 텍스트라 아직 국내에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했던 진리 규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른 수업에서는 이 규정을 몇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도 있어요. 그 14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계들의 논리들이라는 책의 14페이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는 한 첫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쯤에 있는데, 첫 페이지에 있나요? 첫 페이지에 있네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Une vérité est que la pensée persiste à présenter lors même que le régime de la chose est suspendu par le doute. 자, 진리는 의심에 의해 사물들의 체계가 정지한 순간에도 사유가 현시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자, 이게 바디우의 진리 규정이에요. 첫 페이지에 있어요. 첫 페이지 여러분. 첫 페이지 중앙부에 있어요. 자, 진리는 뭐냐 하면, 자, 진리라는 게 있다면, 자, 우선 먼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충분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뭐 그런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진리라는 게 어떤 실체가 아니냐, 영원히 존재하는 뭐 이데아와 같은 건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신학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는 다른 거, 유물론적 대상인 것인데 그게 뭔지 차츰 밝혀질 텐데 그게 뭐냐면 그 진리는 사물들의 체계가 정지한 순간에도 우리의 사유가 현시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유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진리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물들의 체계가 정지한 순간에도 사유가 현시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사물들의 체계가 무엇인지 우선 먼저 설명을 해봐야겠죠. 사물들의 체계란 뭐냐면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 그 사물들 중에 우리는 이건 이제 알랑 바디우가 데카르트의 논점을 비틀어서 진리 규정을 설명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는 정신분석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정신분석의 사물로 우선 먼저 가정하는 대상으로서 신체를 설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신체가 사물이에요. 우리의 신체가 사물인데 우리의 신체가 자, 작동하려면 체계가 있어야겠죠. 체계가 설정이 되어야겠죠. 이 체계가 뭔가요? 라칸이언 정신분석에서 이 체계라는 건 뭔가요? 상징계, 아버지의 이름, 팔루스와 같은 규정들인 거죠. 즉 나의 신체를 무언가가 와서 문신하는 것, 타투하는 것. 아버지의 규범이 나의 충동으로 넘실대던 신체를 억압하고 장악해서 체계화하죠. 자, 그래서 나의 사물로서의 신체는
체계에 의해서 작동해요. 자, 그런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는 의심이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방법적 회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왜냐하면 데카르트를 가정하는 진리 규정이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의심하면 모든 사물들의 체계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진리 규정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했던 것인데, 자, 그 의심을 일단 접어놓고 이 가라 속에 있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접어놓고, 자, 우리의 사물들의 체계가 정지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가정해 본다면 이런 순간이죠. 어떤 순간이요? 꿈을 꾸는 순간, 말실수하는 순간, 실착하는 순간, 즉 증상이 출현하는 순간이 바로 사물들의 체계가 정지하는 순간이에요. 아버지의 질서가 정지하는 순간인 거죠. 그건 대상회의가 출현하는 순간인 거죠. 자, 사물들의 체계가, 우리의 신체가 제대로 된 기능을 정지하는 순간에도 뭔가가 자기를 현시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요? 증상이죠. 그런데 사유라는 단어가 이미 제시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아전인수해 본다면 이 사유는 무슨 사유인가요? 의식의 사유가 아니라 무의식의 사유겠죠. 자, 무의식의 사유가 결국 현시하는 건 죽음 충동이라는 거예요. 증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리는 증상이다 라고 귀결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바디우의 진리 규정을 가지고 와서 라카니언 진리 규정으로 제가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란 무의식의 사유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진리란 대타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우리 신체의 안정성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신을 제시하거나 현시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자, 그게 정신분석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바디우라는 사람의 진리 규정을 가지고 와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라카니언 진리 규정이라는 것이죠. 무의식의 사유, 죽음 충동의 사유. 자,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깡이 언급했던 명제 21번째 세미나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라는 그 텍스트의 명제를 자,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라깡 정신분석은 방황의 여정이에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황으로의 초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깥에서 잘 살아갈 때, 즉 사물들의 체계가 제대로 정지하지 않고 작동할 때에는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는 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회사도 가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잘 다녀요. 잘 살아요. 각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세계인 것이죠. 사물들의 체계가 잘 작동할 때 우리는 그 체계에 따라서 잘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등장해요. 그게 신체에 등장하는 히스테리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정신으로 찾아오는 강박증적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세월호의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랑의 실패의 사건일 수도 있고, 뭔가 종류의 나의 이 시스템을, 나의 체계를, 사물들의 체계를 흔드는 무언가가 나를 찾아왔을 때 방황이 시작되죠. 그때 이 주체는 분석가를 찾아갈 확률이 되게 높죠. 분석가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 주체는 분석가에게 요구하죠. 선생님, 나의 방황을 멈추어 주세요. 자, 이때 분석가는 멈추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그 방황이 오히려 진리의 사건이라고 설득하죠. 방황을 멈추지 말고 방황을 세팅하자라고 제안하죠. 상담실 내부에서 우리가 함께 방황해보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법을 들이지 말자라는 거야. 이 장소에. 사물들의 체계가 이 장소에서도 여전히 기능하지 못하도록, 정지되도록 인위적으로 설정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런 테크닉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신분석가라면. 이 내부에서 어떤 종류의 정신분석의 테크닉이 실행된다 해도 내담자를 사물들의 체계로 다시 이끌고 가는 그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여담처럼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분석을 받으러 오셨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서 분석을 받고 오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서 분석을 그만뒀다 라고 말하실 때 왜 그만두었는지를 이유를 말씀하실 때 굉장히 비슷한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걸 듣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들 가르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분석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대체로 남이 자기 가르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좀 오만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 그게 서툰 사람은 꼰대처럼 가르치려 하고 아주 테크니컬한 사람은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이 이제까지는 잘못됐고 앞으로 잘 될 방향이 저쪽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싫었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그리로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렇다 해도 무의식은 그리로 따라가려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체로 저에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이가 없어요. 왜 어이가 없냐면 어떻게 분석가가 내담자보다 인생에 대해서 더 잘할 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뭔데 자기가? 어떻게 내담자가 좀 뭐 어딘가 아프다고 자기보다 주변머리 없는 인간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나는 인생의 방향을 알고 이 사람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도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하나님 정도는 알겠죠. 근데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누구도 다 자기 인생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그 무의식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날 하루를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무리 자신만만한, 그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난 자살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심리 치료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선배가 후배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카니안 정신분석은 최소한 방황을 멈추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방황을 일단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함께 하죠. 함께 하니까 덜 힘들죠. 함께 하니까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황의 여정 속에서 무언가를 발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정신분석.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정신분석은. 내담자와 분석가가 함께 방황하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덧붙여야 돼요.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하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황이 제대로 지속되려면 하나에는 속아야 돼요. 뭐에 속아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고 무엇에 속아야 되는가 하면 진리가 거기 있다라는 것에는 속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닌 어떤 사물도 아닌 그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진리는 뭐냐 하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진리는 무언가 하면 진리는 공백이에요. 즉 진리는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의 사건을 진리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이 속지 않는 자들의 방황의 여정이라면 이 방황은 단순한 소모적인 방황이 아니라 내담자의 삶이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방황이라는 것이죠. 무언가가 분명히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념이 바로 그게 진리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증상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새롭지 않은 것이 어떻게 정지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증상은 그런 거잖아요. 새롭지 않은 이 세계, 타자의 욕망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그 지루한 여정이 하루아침에 정지되는 사건을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내 눈앞에서 자신의 검은 바닥을 드러내어 보이는지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 자, 그게 바로 새롭지 않은 것이 얼마나 쉽사리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곧 진리라고 일단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증상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상의 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빼고 남은 게 진리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뭐예요? 사물의 체계인 거예요. 사물의 체계. 사물의 체계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권력에 의해서 규정된 세계인 것이지 그것 자체로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여러분들의 존재 규정은 여러분들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회 고정관념이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린 것이지 그걸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진리라고 우리가 믿도록 강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는 거기까지야. 너는 여자야. 너는 남자야. 너는 한국인이야. 너는 외국인이야. 너는 혼혈이야. 너는 세터민이야. 너는 뭐야. 규정들에 우리가 묶여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물의 체계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고정관념의 권력이고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그걸 빼고 남은 게 뭐예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빼도록 만드는 사건이 증상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증상적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르사펑스. 그것이 사유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유는, 나의 의식적인 사유는 타자의 사유예요. 타자가 사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 대신. 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사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증상이 사유하는 것. 거시기가 사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 등장하느냐? 대타자의 언어 체계와 팔루스의 의미와 질서가 정지될 때 그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환기 드려야만 하는 것은 그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시기가 사유하려면 대타자가 있어야 돼요. 그 대립항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건 어떤 초월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사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실체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업 첫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락강이 택시를 타려고 했다가 갑자기 어떤 전동 자동차의 여성에 의해서 질문을 받은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양쪽에 다 대응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에서만 무언가가 출현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 자체도 실체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선 사물들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타자의 상대항으로 가정되는 죽음 충동의 사유라는 규정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상대항으로서만 가정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현시하는 것, 죽음이 자기를 현시하는 것, 죽음이 사유하는 것, 이걸 우리는 지금 진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아나 세계의 일관성이, 즉 삶이 정지되는 사건이니까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계의 관성이 정지되는 사건이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진리라는 거죠. 삶은 자신의 항상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억압하고 부정하죠. 삶은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삶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타자의 삶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언제나 소외된, 알리에네된 상태라고 가정하는 거죠. 산다라는 것은 타자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죽음과 만난다라는 것은 타자의 권력이 정지됐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세계들의,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건 자기 보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보존의 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 보존의 관성이 정지되는 사태 속에서 출현하는 죽음의 현시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증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바디우의 표현을 빌어와 보면 바디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는 예외다라는 거예요. 예외. 이 예외라는 단어가 제가 이전에 다른 수업에서도 자주 사용하던 표현인데 바디우로부터 온 표현이죠.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인용문을 읽어볼게요. 자, Une vérité est donc bien ce qui insiste en exception aux formes du il y a라고 해요. 번역을 하면 이래요. 1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자, 진리는 고로 여기 있음의 형식에 대해서 예외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디우의 진리 규정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락카니언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우리의 진리 규정이기도 해요. 이게 저의 주장이에요. 자, 진리는 뭐냐면 여기 있음의 형식, 그러니까 여기 있음을 프랑스어로 일리아라고 하는데 일리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there is예요. there is. 그러니까 일리아는 되게 일상적인 용어예요. there is가 그런 것처럼 거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 있음면은 언제나 형식이 있죠. 이게 사물들의 체계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기 있음에 형식이 있는데 진리는 항상 그러한 형식의 예외의 길을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의 여기 있음의 형식을 다양하게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좌표들이 여기 있음의 형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남자로서, 여자로서, 딸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뭐 삼촌으로서,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여기 있음의 형식에 종속되어 있는데 진리는 항상 그 형식에 대해서 예외의 길을 고집하는 어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외, exception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충분히 아시겠죠? 그게 왜 정신분석의 진리 규정이 되어야 하는지도 아시겠죠? 자, 증상이 우리를 찾아오는 사태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건을 구성해요. 예외예요, 예외. 예외적인 거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팔이 마비가 되는지, 두통이 일어나는지, 불안에 사로잡히는지, 왜 이런 충동에 사로잡히는지 어쨌든 예외적인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예외적인 사태를 일상적인 사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신분석가를 찾아가는 것이죠. 심리치료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자, 그때 일반적인 심리치료는 바로 그 예외 상태를 제거하려고 하죠. 예외 상태를 악으로 봐요. 제거되어야 할 악으로 보는 거예요. 반면에 정신분석은 바로 그 예외 상태를 진리의 전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있음의 형식에 대해서 제고할 것을 강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외 상태의 고집에 의해서, 고집 때문에 그 예외 상태가 자신을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건 때문에 그것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거를 배척하는 대신 나는 그것과 함께 나의 인생 전체를, 나의 욕망 전체를, 나의 사회적 좌표 전체를 제고할 것을 강제받는다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그때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의 있음의 질서의 형식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타자의 사유를 그대로 반복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특정한 예외 상태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회의하게 돼요. 반성적으로 사고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있음의 형식 자체의 정당성에 항의하게 돼요. 자, 그 순간 나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의 인간을 주체로 만드는 순간을 진리의 사건이라고 본다는 거죠. 고정관념의 질서가 균열을 일으키면서 죽음이 자기 현실을 하는 사건과 조우할 때에 자, 우리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때 벌어지는 사유는 여러분 내담자가 분석을 시작할 때에도 뭔가 무의식만 판치는 세계를 방황하는 건 아니에요. 내담자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해요. 무의식도 생각하지만 의식적으로 생각하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분석가와 대화해요.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숙고하기 시작해요. 자, 그때 이 내담자는 점점 더 진리에 대해서 사유하기 시작해요. 즉, 진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백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음의 형식에 의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들의 세계에는 없는 것이니까 비존재를 사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즉 없음을 사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없음을 사유하는 그 태도 자체가 주체성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음을 사유하는 것은 나의 사유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있음의 질서를 만든 건 타자이고 그것을 사유하도록 만드는 것도 타자이니까 있음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은 내가 사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사유하는 사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증상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썼던 첫 번째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그거예요.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이라는 책에서 제가 썼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없는 걸 사유하는 자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그게 그때 저의 신념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없는 걸 사유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지배될 수 없어요. 있는 걸 사유하는 자는 이미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행복이 뭐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 하시잖아요. 누구든 불행해지고 싶어 한다는 사람은 보기 드무니까. 그러면 행복이 뭐야? 라고 사유하는 즉각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미지들이 있죠. 뭐 높은 연봉, 뭐 대기업, 뭐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즉각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 앞에 등장하는 사유의 루틴들이 이미 존재하는 세계가 마련해 놓은 고정관념의 루틴이라면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사유하는 게 아니라 타자가 사유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비존재에 대해서 사유하기 시작한다면, 없는 것에 대해서 사유하기 시작한다면 이 순간은 이 사람은 주체성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지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없는 걸 사유하는 주체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꾸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비존재를 사유하는 것. 자, 증상을 사유하는 것도 바로 그런 태도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지식들은 아무짝에서도 쓸모없다. 그럼 뭐가 쓸모 있는가? 비존재를 사유하는 욕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다면 그건 굉장히 쓸모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공백이라는 거죠. 그것도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에서 제가 굉장히 공들여서 세공했던 명제들이에요. 공백을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것은 진리를 양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주었던 가장 뛰어난 소중한 선물은 공백이라는 거예요. 없음이라는 거죠. 결여의 감정을 줬다라는 거죠. 결여의 감정이란 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엔 진리가 없다라는 감정을 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스승님이, 어떤 유명한 강사가, 일타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자, 행복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라고 지식을 전달하면 그 지식은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행복을 말해줘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면 행복이 실현된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뭐 남편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뭐 아내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게 행복이 옵니다 라고 말하면 지식으로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들은 사유하게 돼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사가 사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공백을 줬다면, 즉 결여의 감정을 줬다면, 즉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강한 불만족을 느끼게 되었다면, 자, 그건 굉장히 뛰어난 무언가를 선물을 부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결여감에 집중하고 그 공백에 집중하는 순간 플라톤이 했던 일은 새로운 철학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뭐 굉장히 협소한 공동체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 락강칼리지라는 이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자면 바로 그런 해명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하는 장소로 하는 거죠. 그런 걸. 존재하지 않는 걸 사유하는 장소. 그것에 관련된 테크닉을 탐사하는 장소라는 거죠. 어떻게 락강이 존재하지 않는 걸 사유했는지, 그걸 생산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함께.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정신분석가가 자신의 존재 규정에 항의하며 정신분석 이론과 그것을 둘러싼 세계의 지식의 대타자 권위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의심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유형의 진리의 출현에 대해서 확신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락강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바디오를 따라서 충실성, fidelite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진리에 대한 충실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충실성.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모든 종류의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명제로서 제시해드리면 이거예요.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내기를 거는 것. 이게 정신분석가의 진리에 대한 충실성이에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새로운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유형의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이 사람을 이끌었다면 이 사람은 나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의 미래를 스스로 설정한 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방황의 여정을 함께 참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충실성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뭐 어마어마한 이론의 탐사가 사실은 필요하지도 않아요. 정신분석의 실천이란 그런 거다라는 거죠. 내담자의 신체와 삶이 타자의 언어에 지배된 상태를 소외로서 가정하고 그러한 소외 상황을 흔들며 출현하는 증상을 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로부터 새로움이 출현할 것을 확신하는 것. 자, 그게 정신분석의 진리관이에요. 내담자가 새로운 언어적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문법을 생산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출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정신분석이 진리라는 것을 가정하고 확신하고 믿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단지 의심만 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바디오는 이렇게 대답하죠. Tout monde est capable de produire en lui-même sa vérité 라고 해요. Tout monde. 모든 세계는 그 자체로 그 자신의 진리를 생산할 역량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디우가 생각하는 진리의 두 번째 규정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분석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은 그게 누가 되었건 그게 살인자가 되었건 사이코패스가 되었건 교황이 되었건 그게 누가 되었건 그 사람은 하나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자체로서 스스로 진리를 생산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변화할 가능성이에요. 그게 정신분석의 소명이에요. 오늘은 제가 되게 거창하게 나가고 있죠,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락강 정신분석을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야, 이거는 무슨 종교야? 부흥회야? 제가 이런 강의는 아니고 학회에 가서 옛날에 현상학회에 가서 락강 정신분석에 대한 이러한 규정들을 막 주장을 했더니 어떤 굉장히 나이 많으신 정신분석가분이 내가 강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 학회에 그런데 특히 현상학회에는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실 땐 눈을 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정신분석가처럼 보이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70년대 사람 같다라고 얘기해요, 저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그분이 한 지금 65세 이상 된 것 같은데, 내가 젊었을 때, 백 선생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못 들어봤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7, 80년대, 좀 락강의 시기예요. 락강의 시기, 즉 아직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지배하지 않던 시기죠. 아직 상품 자본주의가 모든 걸 장악하지 않았던 시기, 아직 락강이 비판하는 아메리칸 웨이 오브 라이프 스타일이 지배하지 않았던 시기, 돈이 모든 걸 지배하지 않았던 시기, 철학자들이 연구실로 틀어박혀서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멈추기 전의 시기에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제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분은 뭐 조금 놀라신 거죠. 혹은 추억에 잠기셨던 거죠.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저만 뭐 제가 지금 바디오와 저를 같은 위치에 놓고 얘기를 하니까 좀 모양새가 안 좋긴 하지만 바디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바디오의 철학, 투사의 철학. 그건 다시 플라톤을 살려내는 철학이고 다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직무유기를 비난하는 철학이고 다시 보편성의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던 이 상대성의 세계에서는 포기되었던 무언가를 저는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카니안 정신분석을 대단히 뭐랄까요? 조금은 거창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진리는 거창한 거니까. 진리는 거창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면 그건 거창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사소한 변화일지언정 무언가가 포기되고 버려지고 새로움이 출현했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애써 과소평가하려는 게 뭔가요? 그게 바로 상품 자본주의예요. 그건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바꾸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현대차에서 벤츠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가 평가해주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거창함에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조금 다르다면 그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상품 가격으로도 평가될 수 없는 존재의 변화인 것이니까. 그게 진리의 거창함이고 그게 제가 감히 주장을 하자면 정신분석의 클래시스, 정신분석의 소명이에요. 소명. 발을 빼거나 겸손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그런 일을 많이 해왔어요. 특히 정신분석가들이, 특히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런 일을 많이 해왔어요. 너무 겸손해진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각자의 내담자는 각자의 삶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야.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말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이건 정신분석이 아니고 철학이 되어버려. 정치가 되어버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DSM 1, 2, 3, 5의 인간의 영혼을 내어주었던 시기가 바로 지난 30년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항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항의하는 그런 명제들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바디우가 그 세계들의 논리들 로직 데몽드에서 15페이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원문으로 읽어드리고 번역을 해드릴게요. Produire dans le monde tel qu'il est des formes neuves pour accueillir l'orgueil de l'humain, voilà qui nous légitime. 자, produire dans le monde. 저기 오타가 있는 것 같아. dans la monde가 아니고 dans le monde입니다. 자, produire dans le monde tel qu'il est. 즉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비인간의 오만을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사유의 형식들을 산출하는 것. 자,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풀어드리면 이래요. 자, 우리의 존재를 정당화해 주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정당화해 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고 이 언명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선결되어야 하는가 하면 자,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세계. 자, 세계는 있는 그대로 있어요.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있도록 만든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뭐예요? 대타자의 권력이에요. 사물들의 체계인 것이죠. 있는 그대로 세계를 있게 만드는 그 권력에 대항해서 바로 거기서 새로운 사회의 형식들을 산출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인간답다라고 부를 때에는 이런 거예요. 자, 인간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써놓고 자,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삶을 따라가는 건 인간다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신의 인간 규정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자, 인간이란 이런 거야 라는 온갖 종류의 명제들이 있죠.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불교에서는 저렇게 말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저렇게 말해요. 유교적인 방식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한 자식이 부모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추구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그건 굉장히 인간적이다 라고 부르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건 인간도 아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인간이란 규정은 인간이 만들어내는데 보통 그것이 지배적인 규정이 될 때에는 권력이 그것을 장악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인간의 규정을 사유할 수 있는 형식들을 생산해내는 영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비인간의 오만을 맞이함이라고 불러요. 바디우는. 그게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오만함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은 존재하는 인간 규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비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세미나 7의 강에서의 제목을 3년 전에 출간된 그것의 제목을 락강의 인간학이라고 명명하고 락강의 인간학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락강의 인간학은 뭐냐? 존재하는 인간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일단 부정하는 것, 항의하는 것.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인간학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락강의 인간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디우가 말하는 것도 바로 정확히 그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창한 명제가 단지 거창한 것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명제는 각각의 정신분석의 내담 상황에서도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을 다시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정신분석이니까. 그게 바로 정신분석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석은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진리의 실현과 관련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단어랑 이제 결별해야 돼요. 락강도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락강이 죽은 지 4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는 그런 규정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이제 그런 심리치료가 아니에요. 그렇게 락강했던 그 모든 말들을 다 외면하고 정신분석은 심리치료야 라고 이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락강이언 정신분석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관련된 행위인 것이지. 락강이언 정신분석은 인간이라는 세간의 규정, 독사를, 즉 대타자의 언명을, 즉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거부하고 항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인간학을 준비하는 것. 자, 그게 락강의 정신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프락시스라는 거죠. 철학도, 의학도 아닌 거죠. 과학도, 정치도 아닌 거죠. 프락시스예요. 매번의 세션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매번의 각각의 내담자가 정신분석 주체로서 참여할 때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독려하는 것. 자, 그게 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이에요. 그걸 원한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분석가는 그걸 원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전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바디우의 논점들을 빌어와서 제가 락강의 정신 분석이 어떻게 진리와 관련을 맺는지를 설명했던 내용들이었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락강의 다시 세미나 13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나눠진 그 스타펠라 판본의 락강 세미나 17의 PDF 파일의 13페이지에서 자, 락강이 자신의 세미나를 시위, 라 마니페스타시옹이라고 규정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강의를 해드릴게요. 먼저 원문을 읽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Ce qui justifie, quoi qu'il en soit, que ici je dise quelque chose, c'est ce que j'appellerais l'essence de cette manifestation qu'ont été successives les diverses assistances que j'ai attirées selon les lieux d'où je parlais, Sainte-Anne, ENS, Huidulum, Université de Paris, en Panthéon. 자, 이걸 번역하면 이래요. 자, 어찌됐든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말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justify, 증명해 주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말한다라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서 잠깐 봤습니다. 뭐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저보고 한우연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뜻이죠? 자, 번역해 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말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말을 진리와 관련된 말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선언에 제가 이 선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La Manifestation인데 이게 시위라는 뜻도 있어요. 시위, 선언. 자, 그런 뜻이 있는데 이러한 선언의 본질이라고 내가 부르는 것인데요.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락강은 지금 자신의 세미나를 선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언. 그리고 그것의 본질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제가 강의했던 장소들 지금 3번 옮겼죠. 이미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쌍탄 병원이 있고 고등사범학교가 있고 파리 일대학 지금 파리 일대학 뻥떼옹 법학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각각의 장소들에 제가 각각 끌어들였던 다양한 청중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뭐랄까요. 애매모호하게 설명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먼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표면적으로는 이래요. 자,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강의하고 있다라는 걸 어쨌든 누가 증명해 주는가 하면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있지 않느냐. 쌍탄병원에서 내가 강의할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왔고 나를 보러 고등사범학교에서 ENS죠. 강의할 때도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었고 강의를 들으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 뭐 미셸 푸코도 왔었고, 리오타르도 왔었고, 바디우는 안 갔어요. 근데 어쨌든 쟁쟁한 철학자들도 어쨌든 락강이 무슨 강의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고 찾아왔었죠. 뭐 때로는 정신증적 주체도 찾아왔었고. 자, 그리고 파리 일대학에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자리가 없어서 막 땅바닥에 앉고 그러니까요. 락강이 강의할 때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말을 하는 거 있는 게 증명되고 있는 것이지 않는가. 그리고 결국은 그 청중들, 지금 여기 온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 청중들과 관련된 무언가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언가 중요한 걸 말하고 강연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건 아닌가라고 일단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인용물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린 이유는 뭐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락강이 지금 여기서 마니페스타시옹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강의를 마니페스타시옹이라고 부르냐? 마니페스타시옹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니페스타시옹이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 지금 파리에서 노란 재킷의 시위 군중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니페스타시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는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그걸 데모라고 했죠.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야. 우리 여기 있다. 짱돌 들고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헤쳐먹는 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시위 군중들이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거. 저항하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자, 이게 마니페스타시옹이에요. 마니페스타시옹. 뭔가를 표명하는 행위. 혹은 마니페스타시옹은 또 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선언. 예를 들면 공산당 선언도 마니페스타시옹이에요. 예를 들면 초현실주의 선언도 마니페스타시옹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표명하고 선언하고 시위하는 것인데, 자, 이런 표현들의 공통된 어떤 의미가 있다면 이 마니페스타시옹은 이런 거예요. 어떤 힘없는 약자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이런 걸 의미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이 단어가 주로 쓰이는 건 뭐냐면 권력자 앞에서 혹은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거보다는 소규모의 어떤 군중이 무언가를 선언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항의하는 의미.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 락강이 지금. 왜 락강은 자신의 세미나를 그냥 강의라고 부르지 않고 일단 이걸 마니페스타시옹이라고 부르는가? 에 대한 설명을 이제는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락강은 자신의 강의를 정치적 실천이라고 봐요. 락강은 자신의 강의를 일종의 프락시스라고 생각해요. 정신분석과 똑같이. 락강은 자신의 강의를 지식을 전달하는 행동으로 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강의의 본질에는 지식의 전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의가 있다라는 거죠. 항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락강이 수십 년간 지속해서 해왔던 강의의 본질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질에는 항의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항의하고 시위하고 대결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락강이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청중, 아시스턴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 초반 강의로부터 락강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스턴스예요. 참석자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혹은 락강이 항의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항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달고 들어온 대타자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인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타자에 지배된 존재인 거잖아요. 대타자에 의해서 문신당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것처럼, 제가 주체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는 어떤 순간이고 사건인 것이지 우리 자신은 주체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들 다 누구냐 하면 대타자의 유령들인 거예요. 대타자가 여러분들을 여기로 보냈어요. 대타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고 오다가 잠시 짬을 내서 이 자리에 온 거죠. 락강의 청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청중과 만났을 때 락강의 눈에 보이는 건 각각의 개인들이 아니고 대타자예요. 대타자의 권력인 것이죠. 그 대타자의 권력에 락강은 항의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죠. 시위하는 거예요. 락강의 세미나는 바로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연극적인 속성, 어떤 운동으로서의 속성이 강한 거지 뭔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겠다라는 의도는 손톱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가끔가다 제 강의 듣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다른 데 가서 락강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 강의는 들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알겠다. 근데 사실 그러면 저는 락강의원이 아닌 게 되어버려요. 오히려 다른 분들이 더 락강의원인 거죠. 락강은 그런 세미나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청중들을 단지 대타자의 대리인으로만 볼 수는 없죠. 그건 너무한 표현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 침묵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그리고 저에게 반박하지 않으신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대타자를 내리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나는 지금 내 삶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지만 그걸 잠깐 집에 내리누르고 너 좀 가만히 있어. 나는 지금 죽음 충동이 말하는 장소에 한번 가볼래 라고 내리누르고 잠시 이 자리에 와서 침묵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함께 대타자를 침묵하도록 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침묵인 것이죠. 이런 침묵은 굉장히 소중한 침묵인 것이죠.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침묵은 뭐예요, 여러분? 대타자를 살찌우기 위해서 대타자의 입을 벌리고 앉아있는 침묵이에요. 근데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이 소중한 침묵은 뭔가요? 대타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침묵이에요. 그리고 그 침묵을 유지하고 그 대타자를 흔드는 기표를 받아들이는 고통을 감수하는 그러한 침묵인 것이니까 아주 소중한 침묵이죠. 그 침묵을 이용해서 락강은 항의한다라는 거예요. 마니페스타시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타자에게. 존재하는 지식의 체계를 흔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락강이 자신의 세미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진정한 행동이었던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2차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락강의 세미나의 내용들은 전혀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락강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락강은 자신의 정신분석 실천과 세미나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되지 않으면 락강이 왜 책을 그렇게 썼는지, 에크릴을 왜 그렇게 썼는지, 세미나를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의 특이성이 그게 엄청나게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대단함이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특이성은 배제될 수 없는 특이성이고 그걸 모르면 락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에크리만 잔뜩 읽고 번역해서 어떤 데에서 어떤 의미가 존재한다라고 강의하고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락강의 실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마니페스타시옹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염두를 항상 옆에 두지 않는다면 락강은 락강이 아닌 게 되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바로 그러한 대타자의 장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마련해 놓은 그 침묵의, 그 공백에 주인기표를 던져요. 주인기표를 던져서 그걸 흔들죠. 여러분들을 흔드는 게 락강의 목적인 거예요. 흔들림, 파동을 일으키는 게 락강의 목적인 것이죠.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락강이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타자는 방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런 구도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락강이 항의하면, 그래서 기표를 던지면 그 기표는 모난돌이에요. 그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맞으면 생채기가 나요. 그게 뭐 아주 날카로운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미의 책에 안 들어맞기 때문에 생채기가 나죠. 그 돌을 다듬는 걸 해석이라고 불러요. 해석. 랑테르프레타시옹이라고 부르죠. 그에 대해서 락강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4페이지에서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Ce que j'ai dit par, pour et dans votre assistance et à chacun des temps que je vous avais défini comme lieu géographique, toujours déjà interprété. 자, 번역을 하면 참석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석 속에서 제가 말했던 것은 매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이미
해석된 지리적 장소로서 규정해 드렸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락강의 발화들은 자, 여러 번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우선 먼저 자, 쉽게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락강이 어디서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락강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락강이 발화할 때 약간의 변형을 일으키죠. 예를 들어 쌍탄병원에는 쌍탄병원이라는 정신병원이라는 어떤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다를 수 있었고 대부분의 의사였고 그래서 락강이 말을 할 때에는 다른 톤을 다른 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락강이 세미나 11회 즈음에서 고등사범학교로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참석자들이 철학과 출신들이었고 그래서 락강의 톤이 또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렇게 법대로 왔을 때는 또 다른 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니까 일단은 우선 먼저 발화의 상황 속에서 어떤 해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해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런 놀랍게도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하고 조금 달라요.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나이대가 연령대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혹은 남성이 많은가 여성이 많은가에 따라서 혹은 어떤 종류의 정치색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제가 가늠되잖아요. 그럼 그 가늠에 따라서 저의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여러분 돈을 엄청 많이 준다 그러면 기업에 가서도 강의를 해요. 뭐 창피한 일 아니잖아요. 거기서 돈 벌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편한 강의 해드리면 더 좋은 거니까. 그럼 또 기업에는 기업의 뭐 CEO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뭐랄까요? 톤이 바뀌어요. 제가 막 자본주의를 너무 많이 비판하면 안 되겠죠. 적당히 해야겠죠. 어쨌든 톤이 좀 바뀌잖아요. 이게 1차적인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자, 그리고 나서 또한 어떤 해석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장소에서 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해석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은 락강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해석은 정신분석의 해석에는 대립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은 어떤 해석인가 하면 여러분 락강의 발화를 필터링하는 해석이죠. 이게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려면 필터링 되어서 그 모난돌이 둥글게 그래서 어떤 내부의 좌표들에 끼워 맞춰질 수 있도록 조율되는 해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락강이. 그런데 이런 해석은 정신분석적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립하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럼 정신분석적 해석은 뭐냐? 그런 설명을 하지 않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면 이렇죠. 정신분석의 해석. 자, 해석은 아주 근본적이죠. 정신분석, 프로이트 정신분석에서 해석은 아주 중요한 행동인 것이죠. 정신분석에서 뿐만 아니고 정신의학에서도 중요하고 심리학에서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분석가가 내가 이런 불안을 겪었는데 이거 왜 이렇죠?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팔이 마비가 됐는데 이게 왜 이래요, 선생님? 그럼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당연히 해줘야죠. 돈을 받았으니 해석해줘야 되잖아요. 정신의학자는 어떻게 해요? 진단서를 끊어줘요. 이런 증세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는 약품은 이거다. 이걸 처방해라. 자, 진단서를 끊어주죠. 진단서를 끊어주지는 않지만 정신분석은 프로이트의 대부분의 학파들 역시 진단을 해줘요. 당신은 뭐 신경증이다. 당신은 히스테리다. 당신은 강박증이다. 진단을 해주잖아요. 이게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즉,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의 체계로 지금 등장한 상징화에 저항하는 대상을 포획하는 것. 자, 이걸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락강의 세미나의 구도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죠. 락강의 말은 어떤 말인가요? 락강의 말은 해석에 저항하는 언어들이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읽어보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의 해석에 저항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어디 서울대에 계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도 하나도 이해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석에 저항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락강은 이해 못하겠어 라고 말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는 이해 못하지만 이 기표들과 함께 있겠어 라는 태도가 락강을 공부하는 태도인 거니까 락강의 텍스트가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석에 저항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석하는 자들이 있죠. 해석해서 규정하려는 자들이 있죠. 자, 이게 바로 락강의 세미나가 받아들여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락강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락강은. 자, 어떤 의미에서는 저 역시 락강의 텍스트를, 즉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절차는 락강이언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한 100번은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제 나름대로 인간화해서 괴물의 단어를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다듬어서 지식으로 세공하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이런 루틴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지식은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제 거예요. 갖지 마세요. 갖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라고 주장해도 여러분들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파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식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은 그러한 해석은 정신분석의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정신분석의 해석은 뭐냐? 해석 자체의 틀을 해체하는 게 정신분석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해석 자체의 틀을 해석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더 이상 남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것. 남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함으로써 내담자가, 분석 주체가 자신의 증상에 스스로의 해석을 발명해낼 때까지 다른 해석이 개입하는 것에 저항해 주는 것. 이게 정신분석가가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담자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도 여러 차례 강조하는 정신분석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냐? 저항하는 것. 즉 상담실의 문 안으로 바깥에 있는 고정관념이 들어오는 걸 내가 막고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분석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내부에 그 몇 평 안 되는 공간으로 딱 두 사람만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보통은 두 사람만 있지 않죠. 보통은 박사님도 계시고 도덕 선생님도 들어오고 교회 목사님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들어오고 부처님도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장소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온갖 종류의 고정관념이 다 흘러 들어와서 그 자신의 행동과 증상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반적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툰 분석가들의 태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고정관념에 흠뻑 젖어서 내담자의 삶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러기를 멈추지 못하는 꼰대들. 자, 이건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가는 그런 해석을 하지 않아요. 정신분석가는 진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다른 해석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진정한 해석은 내담자에 의해서 발명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해석이란 정의라면 해석 자체의 틀을 해체하여 내담자 자신에 의한 새로운 해석의 발명이 가능한 공백으로서의 토양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해석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반해석. 그래서 정신분석 임상이 실천되는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하면 불투명한 공간이어야 돼요. 선명하면 안 돼요. 선명하면. 모든 사람이 선명함을 요구해요.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오면 선명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해요. 자, 그 선명함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명함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뭘까요? 불빛이죠. 우리 사회를 비추는 불빛은 뭘까요? 그걸 팔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팔루스를 들고 들어와서 그 장소에 어둠을 비추면 증상은 도망가요. 그리고 그 장소는 아주 선명한 고전주의적 장소가 돼요. 우리 사회에 모든 종류의 고정관념이 다 개입해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설명해주는 장소가 돼요. 그게 DSM 체계가 되었건 아니면 도덕관념의 체계가 되었건 아니면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이론의 체계가 되었건 그 이론은 모두 타자의 지식이고 타자의 팔로스이고 타자의 언어인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상담실 내부를 비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담실의 내부는 어둡고 불투명한 공간이고 그 불투명성을 내담자와 분석가가
즐길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